질문이 있는데, 종교학이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글을 읽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 분야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까? 단순히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종교냐, 그냥 철학이냐, 이런 부분들. 실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훈련되고 접목시키게 되면 현재 사회와 어떤 연결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게 좋은 건지. 글쎄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태평동인데 태평도나 태평도나 오두미교가 있잖아요. 이건 종교잖아요. 도교가 처음에 종교를 시작한 것으로 되잖아요. 그게 훨 사람들한테 대중적이고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좀 아픈 거. 굳이 그 당시에 그런 것이 퍼진 이유는 아무리 정치, 그러니까 황제나 이런 것이 있어 봐야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내가 아프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좀 부족이나 뭐 이용해서 질병도 고쳐주고 그 외에 먹을 것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써주고 자기 외에 비근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더 중요해서 그 당시에 그런 종교가 그렇게 방대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들고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건 그리고 대중성은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때는 종교가 훨씬 좋고 더 나아요. 종교도 똑같이 정치예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들한테 살기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먹고 살기 의식주에 대해서 이루어만 된단 말이에요.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무슨 그 정도면 되는데 그들은 이미 우리나라 정치 자체도 그러니까 좀 고착화된 거죠. 틀에 얽매여 있는 거죠. 정치를 위한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 서민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만 정치하는 거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많이 나와요. 종교가 그런 걸 비집고 들어가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좋잖아요. 현실적인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죠. 도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사람에 대해서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고 행복하거나 만족되지는 않아요. 또다시 분면족이나 뭔가 다른 걸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종교로부터 시작하다가 나중에 점점 도 닦는 거에 대한 그 체계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하다가 결국 이제 전진교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거의 1000년 넘게 걸려나 또 그게 송나라 때잖아요. 이것도 송나라 때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문화는 송나라 때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때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전진교나 얘네들 보면 개인의 수양, 정말 질적으로 수양에 대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중적으로 가는 좀 종교적인 거고 대중성이 있는 부분하고 전문적인 부분. 저는 그것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련할 건지 아니면 기본적인 수련을 할 건지 이걸 나누고 수련을 하라고. 전문적인 것이 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고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적당한 정도에서 끝날 생각이면 종교적인 게 좋죠. 차라리. 종교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고 따르고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은 뭐 다른 데에서 종교적인 면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굳이 한다면 좀 전문적인 부분에 좀 치우쳤다고 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 강론적인 종교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이거나 제 사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없어도 상관없거나 그래서 한년도 이틀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각오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죠. 질문이 뭐였죠 근데? 아니 금방 말씀하셨더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글과 이런 중립이 체결되어 있는 게 앞으로 나중에 사회와 접목할 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금방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 접목이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오피니언 리더도 사회 접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소수가 바르면 다수도 좀 좋은데 그 소수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거나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너무 강제적인 면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야 된다고 고민할 때 해답을 주는 거나 목표를 주는 것이 이런 것이거나, 굳이 제가 아니라면 이런 거 비슷한 그 어떤 것이거나, 지금과는 다른 기독교나 서양의 자본주의 아류거나 그런 말도 안 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지고 싶어 해서요. 그게 현실 전목의 또 다른 목소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 닦은 사람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도도 막 닦은 사람이 아니라 좀 제대로 닦은 사람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래도 도 닦은 사람들이 정승도 하고 정부의 요원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쉬워요. 그게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게 참 그래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알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도는 세상에 대한 이치잖아요. 좀 더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법 공부한 사람들인데, 전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뭘 받는지는. 아니면 행정학도 그러고,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그게 사람을 이해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못해서 자체는 안 되고 힘들죠. 그리고 과거 고승도 실수한 것이 아무리 큰 깨우침도 잊고 버리고 없는 것으로 해서 더 나아가고 또 깨우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요. 깨우침을 가지려고 하는 알 수 없는 모순에 빠지죠. 그럼 뭐가 있나요? 깨달음이 뭐고 어떻게 하고 내가 깨달았나 아닌가 남은 어떻지? 많은 의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돼요. 항상 의문을 가지고 항상 답하면서 있는 거죠. 답하면서만 있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진리에 대한 추구는 없는 것을 쫓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죠. 그저 내가 보는, 내가 이해한 대상만 있는 거죠. 그리고 베푸는 것뿐이에요. 세상을 이해한 만큼 베풀죠. 그러니 깨달은 과정이나 그 현상을 거창하게 말하고, 그리고 정말 깨달은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나는 또 그러죠. 그만해라. 적당히 미처 알려주지. 그리고 착하게 살아. 깨달으면 끝이 없죠. 왜요? 깨달음을 버리니까. 여기 이해만큼 베푼다는 것이 아까 설명한 걸로 같이 얘기하면 법륜과 비슷한 건데,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하나를 호흡한 것이 돼요. 내가 뭔가 받아들인 거고, 그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의 호흡을 시작한 것이 되거든요. 하나의 법륜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륜 돌리는 것에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내 몸 돌리고, 내 주위 돌리고, 가정 돌리고, 이 지역을 돌리고, 나라를 돌린다고요. 그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 법륜의 질은 달라지거나 회전 수가 달라지거나 한다고요. 그로 인해서 나아가서 이 세상 천하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결국 도는 나의 변화로 인해서 세상도 변화시키게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이해한 게 세상의 이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전제예요. 잘못하면 독단적이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건 다르게 비난된다면은 독단이잖아요. 독단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항상 냉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관찰과 자기 점검이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분, 객관이다거나 합리적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이 쓰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다르게 얘기했어요. 듣는 거요. 남의 말을 듣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거, 겸손한 거. 우리 지금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게 나를 낮춘다는 건데, 나를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는 이유는
내가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건 내 임의대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죠. 합리적인거나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면 보편적인 입법, 보편적인 이치에 해당하는 대로 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겸손하라는 말로 했어요. 겸양하나 겸손이란 말로 다 하면 이해했죠. 그러니까 순임금 얘기할 때나 아니면 뭐 얘기할 때 잘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서경이나 뭐 유교에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거죠. 독선적이거나 너만 옳다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내 주장을 내려야 되거든요. 내 주장을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거나 들리지 않아요. 내 주장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듣게 된다고요. 그리고 듣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고, 듣는 걸 중요시 여긴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을 이해한 만큼 베풀 때 분명히 겸손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독성이 되지 않는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처음에 깨달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그래야 또 나아가요. 깨달음은 끝이 없는데 말만 깨달으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걸 거부하는 게 일종의 견성성불이에요. 확철되거나, 그게 깨달으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면 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았으면 끝을 본 거지. 또 깨달을 게 있으면 그 깨달은 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게 성철을 한 것처럼 한 번 깨달았으면 그걸 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깨달을 게 있으면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끝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냐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끝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끝이라는 개념은 만들어내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깨달음도 말인 거지, 정말 완벽한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완벽한 깨달음을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맞다고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미 논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들을 게 없어요. 부처라고 해서 부처가 끝을 갖냐면 당연히 아니죠. 부처가 말하면 끝이라고 하면, 끝이란 개념이 부처한테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뭘 끝이라고 하거나 뭐가 완벽하거나 뭘 완벽하게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게 없다고 얘기하냐고 하겠지. 그런 식의 개념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완벽한 깨달음이라든가 부처 깨달음이라든가 나만큼 깨달았다고 하는 걸 알겠는데 그것이 완벽한 거라고 말하면 다른 거예요. 내가 스승만큼 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완벽한 경지라고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고요. 끝이 없는 이유는 여기는 그냥 깨달음을 버리니까라고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끝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그것이 끝이길 바라거나, 그러니까 완벽한 해탈, 열반, 나의 모든 고통, 갈등이 사라지는 그곳을 원하는 건데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내 고통이나 갈등이 그리고 번뇌가 해결되는 부분이, 그런 경지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래서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주장하든 어떤 걸 주장하든 그걸 주장하는 것에는 의도하는 게 있고, 그렇게 주장하게 만드는 그 사람만의 성향이 있는 것이 돼요.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았다고 설명하는 네 성격은 뭐냐가 돼요. 그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주장했을 때 그 주장한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주장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얘기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한 깨달음만 있어요.
실제로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요. 그걸 보려고 해야 된다고요. 누가 깨달았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깨달음에 대한 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뭘 이해했길래, 아니면 뭘 받아들였거나 뭘 감지했길래 깨달음이라고 말하고 자 하는지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명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걸 명심해야 사람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을 세우고 주체를 가지려면 흔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아는 만큼 주변이나 외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중맥이 꺾이고 묻히고 또 수련이 퇴보되고 그런 것도 다 내가 흔들려서인데, 흔들리는 이유는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처음에 수련을 하는 거와 또 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자아가 너무 명확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면이 있는데, 근데 명확하게 모르면 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알아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칠 때 달라지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렇게 모순적인 면도 있고 아까처럼 설명하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고, 실제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어떤 사람이 구체적 대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말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성은 다르다는 거죠. 이론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그 이론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누구한테 적용할지,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없다고 하고 버리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고 없고 아닌 걸까요? 있다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럼 이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사람과 운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맞을까요? 잘 생각하고 결정해요. 말이라는 것을 전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길을 가는데 결코 쉬운 곳은 없어요.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싶지만, 설명을 쉽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어렵게 한다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고 좋고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머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하는 거라서요. 딱 부러지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간단히 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지 않으니 답답해요. 이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순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가 진행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강의에도 나왔듯이, 이걸 하나로서 일관적으로 쭉 논리적인 그 문제 없이 설명해주고 싶은데 하다 보면 모순이 생겨요.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알려고 하다가 자기 신체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이 있는데, 방금 전처럼 모르면 오히려 또 수련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한다는 것도 있어요. 알아서 흔들리게 하는 거와 몰라서 흔들게 하는 거. 알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거나 알아려고 하다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원리적인 면을 이해하면 왜 틀리게 말하고 왜 다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지를 안다고 할 수 있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글을 처음에 블로그 쓸 때 썼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원리적인 면을 이해하라고, 원리적인 면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전 같은 것도 왜 단전을 해야 되는지, 왜 단전이 되는지, 그게 뭘 의도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면 다르게 설명하거나 의미가 좀 어긋나거나 모순적인 설명해도 이해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유를 아니까, 원리를 아니까 다른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왜 다르게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 책의 의도를 이러이러하다고 했으니까 그 의도대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전에 보지 못했던 거나 좀 다르게 설명하거나 왜 이렇게밖에 설명 안 하거나
하는 것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의도를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만큼인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글이 난삽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줄여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 요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요건 다음에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해서 요만큼만 설명해요. 설명할 게 10개면 10개 중에 하나만 설명한다고. 옛날 사람이 특히 심한데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난삽하고 복잡해져요. 근데 성격 따라서 이걸 다 설명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책이 두꺼워져요. 성격이 이거 자르지 못하는, 이게 결단력이 없는 건데, 저도 성격이 좀 난삽한 성격인 것이 돼버리는데, 옛날 사람은 한문이라 이제 옛날 사람의 설명을 보면, 이 앞에 거 다 삭제하고, 골자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받는 것 같은데,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혼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이게 애매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이해하려면 이걸 설명해 주는 다양한 것을 이해하기보다 그 설명하는 것들 중에, 일관성, 아니면 관통하고 있는 그 어떤 흐름, 해당하는 것을 끄집어내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걸 원리라고 한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에 대한 한문 여러 가지인데, 그게 한문 하나의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고요. 기운 기자나, 일어날 기자나, 이게 토대의 기자나, 이게 같은 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뭘요? 근원성이 있잖아요. 일어난다는 게 생명 나오는 거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어난다는 건 앉아있고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엎어져 있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건데 그건 토대잖아요. 기라는 것도 근원이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정확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 있거나 이면에 있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거나 토대에 있다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을 같은 건데 같은 현상인데 이거를 그때 따라서 쓰다 보면 말을 다르게 쓰게 된다고. 어떨 때는 근원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운기자를 쓰고, 아니면 그 뒤에 있다, 뒤에 있는 것을 쓸 때 토대란 말을 쓰고, 이것이 양적인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면을 쓰려고 할 때 일어날 기자를 쓰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같은 기인데 어떤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어떨 때 적용하려고 말을 할 때마다 다르게 하잖아요. 다르게 할 때마다 다른 의미를 한다고요. 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면서 하늘이어야지, 하늘이기만 하면 그게 하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말은 하늘인데 의미는 다 틀리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발음은 같아요. 근데 개념은 달라요. 근데 이걸 글로 써놓으면 그냥 다 어려우니까 다른 글자로 쓴다고요.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분화된다고요. 그래서 거꾸로 해서 공부는 나야 막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 다르게 쓰는 것을 뭘 가지고 설명하거나 어떤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서 이렇게 다르게 분화시켰는지를 거꾸로 추적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을 해야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이면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그거 하라고 이 언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말을 언어 분립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말을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걸 보지 말고 설명하는 의도를 보라 하는 거. 또는 행간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다 그 말이나 언어를 이해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나 언어 이면에 그 사람의 의도하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뜻,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것이 돼요. 말의 한계에서나 단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식의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단어를 쓰는 이 단어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넘어가면 그때서야 이제 언어 넘어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상근기와 하근기의 구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상근기는 이 언어나 현상세계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을 넘어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식의 얘기하거나 그 부분을 알려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까 깨달음도 넘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다 넘어가질 못해요. 언어를 넘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다음 거 설명한 것이 왜 이게 이런 설명을 했는지 또 알게 돼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또 아니에요. 그 이면도 있어요. 또 언어, 의면에, 이면에, 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끝이 없기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를 깨우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이걸 쭉 다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안 돼요. 또 안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60년이나 살아야 된다면 60년 동안 펼쳐져야 되는 내 운명이 있어요. 60년 동안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걸 한 방에 한다고 하면서 한 방에 태어나자마자 난 다 살았어 하고 죽어버리면 이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깨우침도 똑같아요. 깨우침도 오늘 이거 알고 다음에 이거 알아하는 그 전제하에 이만큼 또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전제하에 또 이해하는 과정 이 자체가 이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한 번에 알거나 세상 다 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 삶 내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에 맞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식은, 그리고 깨우침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삶과 떼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미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시공간적인 이 전개성,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공간적인 전개예요. 그게 이 구체적인 이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이유는 전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존재해요. 물질이 먼저가, 물질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이 정의 내릴 수도 있다고. 과학적인 방법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도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다고요. 물질은 시공간적인 전개예요. 약간의 지속적인 아니면 연속적인 전개예요. 불연속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연속적인 전개로 해버리면 이미 물질을 넘어간 저쪽 세계의 전개, 그쪽엔 불연속적이에요. 건너뛸 수 있고 얼마든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인생을 60년을 나 다 살았다고 끝나고 접을 수도 있어요. 그쪽은. 근데 이쪽 세계는 시공간적인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물질의 정의일 수 있다고요. 시공간적인 전개. 많이 나간다. 시간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